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한 영국 PD의 전례 없는 실험 때문입니다. 그는 80만 팔로워 앞에서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할지 몰라도 인간은 결국 이기적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는 서울 지하철 곳곳에 100개의 가방을 던져두고 GPS 추적기를 켰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그 실패를 예상했죠. 하지만 결과를 확인한 순간 그는 SNS에 단 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세계의 눈에는 불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든 주인공들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런던 지하철은 매일 아침 지연됩니다. 파리 메트로는 파업이 연례 행사입니다. 뉴욕 지하철은 쥐가 플랫폼을 활보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도시 지하철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하루 7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병원 복도보다 깨끗하게 유지되는 도시. 서울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캐나다 여행자였고 서울을 직접 경험한 수많은 외국인들의 실제적인 경험담들이 댓글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할로웨이입니다. BBC에서 20년째 사회실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PD입니다. 제 일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카메라에 담는 것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취재차 한국을 잠깐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서울은 일정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날 밤 런던 편집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영상이 저를 다시 한국으로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지하철, 대체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조회수는 340만을 넘고 있었고 좋아요는 3만 4천 개였습니다. 올린 사람은 토론토 출신의 평범한 여행자였는데 영상 속 그의 목소리엔 진짜 당혹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바닥에 쓰레기 한 조각이 없을 수 있냐고. 저는 직업적 습관대로 곧장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2,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미국인, 독일인, 브라질인, 인도네시아인, 나이지리아인.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반응은 놀랍도록 하나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 자국의 지하철과 비교하며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국에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시선을 가장 오래 붙잡은 댓글은 따로 있었습니다. 직접 가봤는데 영상보다 실제가 더 충격적이었다. 청소하는 직원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더라.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기적처럼 보이는 것들의 실체를 파헤쳐 왔습니다. 대부분은 잘 포장된 허상이었습니다. 뉴욕의 어느 유명 공원이 실제로는 얼마나 위험한지,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이 내부에서는 얼마나 삐걱거리는지 저는 카메라로 그 민낯을 기록해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서울 지하철에 대한 첫 반응도 의심이었습니다. 관리가 잘 된 특정역만 찍은 것일 수도 있고 촬영 시간대를 의도적으로 고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의 양과 다양성은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두 명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노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BBC PD로서의 본능이 발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취재해볼 가치가 있다. 저는 그날 밤 제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팔로워 80만 명에게 보내는 선언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정말 세계 최고인지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청결함,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까지. 카메라 하나 들고 모든 걸 생중계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시물을 올리고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댓글이 700개를 넘어섰습니다. 반응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한쪽은 기대감이었습니다. 저도 항상 궁금했다. 제대로 파헤쳐달라는 응원이었죠. 다른 한쪽은 냉소였습니다. 어차피 처음 며칠만 깨끗한 거다.
진짜 서울 사람들 사는 곳은 다를 거다. 카메라 없는 데서도 그런지 보여달라는 도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발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카메라 없는 곳의 진실을 찾아내는 것.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을 구경하고 오는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분석하고 사람을 관찰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직접 실험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실험인지는 아직 팔로워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뒤 현장을 직접 보고 나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20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방식이었습니다. 답을 정해두고 촬영하지 않는 것. 현장이 이야기를 만들게 두는 것. 인천공항행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창밖으로 런던의 흐린 하늘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도 결국 다른 대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20년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이미 취재 대상이 될 만했지만 저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올라타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팔로워들에게 약속한 생중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올리면서 저는 짧게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지하철 실험을 시작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 모릅니다. 공항철도는 조용했습니다. 소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달리는 열차 특유의 진동과 바람 소리는 있었지만 런던 지하철에서 늘 시달리던 그 불쾌한 금소금이 없었습니다. 좌석은 깨끗했고 바닥에는 발자국조차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천장 쪽으로 올려 객차 전체를 훑었습니다. 광고판, 손잡이, 창문틀. 어디에도 낙서가 없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이라면 이미 누군가의 이름이나 욕설이 새겨져 있을 법한 자리였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했습니다. 2호선 플랫폼에 첫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오전 8시 20분. 출퇴근 시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플랫폼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닿을 만큼 빽빽했고 열차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시선이 일제히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밀치는 사람이 없었고 고함 소리도 없었습니다. 런던 빅토리아역 출퇴근 시간이었다면 이미 두세 번의 충돌이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스크린도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유리벽이 플랫폼 끝에서 끝까지 이어져 있었고 열차가 정확히 멈추는 위치에 맞춰 문이 열렸습니다. 오차가 없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선로 쪽으로 몸이 기울어질 때마다 아찔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런 긴장이 없었습니다. 유리벽 하나가 그 불안을 통째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SNS에 스크린도어 영상을 올리며 팔로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라 지하철에도 이게 있나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없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브라질의 한 팔로워는 상파울루 지하철에서 매년 수십 명이 선로로 추락한다고 했고 인도의 팔로워는 뭄바이 지하철 플랫폼에서 밀려 다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는 질문에 저는 대답을 찾아봤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전 노선에 설치된 이후 서울 지하철 선로 추락 사고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설계가 사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오래 붙잡은 건 스크린도어가 아니었습니다. 플랫폼 한쪽 끝에서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은 넘어 보였습니다. 허리를 약간 굽힌 채 긴 막대 걸레로 플랫폼 바닥을 천천히 닦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몇 분 뒤 그분이 닦고 지나간 자리는 실제로 달라 보였습니다. 빛이 반사될 만큼 바닥이 매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몇 마디를 나눴습니다. 몇 시부터 일하시냐고 물었더니 첫 차 오기 전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첫 차는 오전 5시 30분입니다. 그분은 그보다 먼저 플랫폼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쓰는 곳이니까.
저는 그 대답을 SNS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쓰는 곳이니까. 1시간 만에 공유가 3,000건을 넘었습니다. 댓글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나라 청소부들도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 지하철은 저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 댓글에 한동안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환승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다시 지하철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환승 할인까지 적용됐습니다. 런던에서는 지하철과 버스가 요금 체계부터 다릅니다. 파리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개찰구를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카드 하나를 대면 도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버스를 타고 신촌에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다시 홍대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3번의 이동이 끊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지도 앱은 환승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확하게 안내했고 실제 도착 시간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팔로워들의 반응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영국의 한 팔로워는 런던 교통공사에 이 영상을 보내야겠다고 했고 미국의 팔로워는 뉴욕 MTA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도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였습니다. 좋은 하루를 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도 이럴지, 그 다음 날도 이럴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하나 더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스크린도어도 아니었고 청소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좌석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비어있는 좌석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막 넘은 시각이었고 퇴근길 인파로 객차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가득 차 있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이 시간 지하철에서 자리를 기대하는 건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 객차 안을 둘러보던 저는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그 공간에서 유독 한 구역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홍빛이 감도는 좌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석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등받이가 부서졌거나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뭔가 눈에 띄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살펴봤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시트는 깨끗했고 좌석 위 스티커에는 한국어와 함께 임산부처럼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통역 앱을 켜서 확인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 임신한 여성을 위해 비워두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옆에 서서 한동안 관찰했습니다. 열차가 역에 설 때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표정의 직장인들,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들,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 그 누구도 분홍색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눈길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흘낏 바라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약속처럼.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팔로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리가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비워두나요? 댓글이 달리는 속도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영국의 한 팔로워는 런던 지하철에도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한 우선석이 있지만 비어있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팔로워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킨다고 했고 미국의 팔로워는 뉴욕에서 그런 좌석에 앉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강제하지 않아도 지켜진다는 것. 그것이 이 장면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시간에 맞춰 다시 지하철역으로 나갔습니다. 전날 밤의 장면이 우연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전 8시의 2호선은 전날보다 더 혼잡했습니다. 객차 안으로 몸을 밀어넣다시피 해서 탑승했고 저는 의도적으로 임산부 배려석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만원 열차 안에서 그 분홍색 자리만은 끝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시청역을 지나고 을지로를 지나고 왕십리를 지나는 동안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팔로워 중 한 명이 댓글로 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서울에서 살다가 런던으로 왔는데 처음에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아무렇지 않게 앉는 사람들을 보고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댓글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감각을 갖게 된 걸까? 스크린도어는 설계의 문제이고 환승 시스템은 행정의 문제이고 청결함은 관리의 문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비워두는 분홍색 자리는 시스템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무언가였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 감각이랄까요? 저는 그 감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저는 한 가지 실험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만들어낸 질서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질서인지를 직접 확인해 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의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진짜 민낯을 보려면 저도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제가 지금껏 취재해온 어떤 도시의 대중교통과도 달랐습니다. 청결함은 하루 이틀의 우연이 아니었고 스크린도어가 만들어낸 안전함은 설계자의 철학이 담긴 결과물이었으며 임산부 배려석을 묵묵히 비워두는 시민들의 모습은 어떤 캠페인이나 단속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저의 직업적 본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BBC에서 20년을 일하면서 저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일수록 그 이면을 확인해야 한다는 걸 배워왔습니다. 카메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누군가 지켜볼 때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은 그 두 가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 유명 공원에서 겉으로는 질서 정연해 보이던 사람들이 카메라가 사라지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파리의 한 지하철역에서 노약자를 위한 자리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동안만 자리를 비웠다가 방송이 끝나자마자 다시 앉아버리던 사람들도 기억합니다. 서울이라고 다를까? 저는 그 질문을 며칠째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었습니다. 숙소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실험의 조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확인하려면 상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주인 없는 물건, 명백한 가치가 있는 물건, 그리고 아무런 감시도 없는 공간. 저는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꽃과 선물이 담긴 가방. 누가 봐도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그러나 주인이 없는 가방. 그것을 서울 지하철 곳곳에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조수 마이클이 노트를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몇 개나 할 생각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100개. 마이클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100개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야 해. 한두 개로는 데이터가 안 돼. 서울 지하철은 하루 700만 명이 이용하는 곳이야. 그에 걸맞은 규모의 실험이어야 의미가 있어. 준비는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하얀색의 깔끔한 종이 가방 안에 작은 꽃다발과 포장된 초콜릿,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넣었습니다. 메모지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짧은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 가방을 발견하신 분께 이것은 선물입니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는 GPS 추적기를 부착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가방 천에 가려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는 72시간이 지속됐습니다. 실험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실험 전날 밤, 저는 SNS에 예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내일 서울 지하철에서 특별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100개의 가방을 두고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12시간 만에 조회수가 80만을 넘었고 댓글은 5,000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 가져갈 게 뻔하죠. 사람이 다 똑같지 어딜 가나. 한국 사람들은 다를 것 같은데요. 두고 봐요. 100개 중에 몇 개나 남을지 내기할게요. 저는 10개 미만에 걸겠습니다. 이거 진짜 흥미롭다. 결과 빨리 보고 싶어요. 팔로워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설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어딜 가나 사람은 다 똑같다는 냉소였고 다른 한쪽은 한국은 다를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냉소 쪽에 좀 더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20년의 경험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선의는 있어도 유혹 앞에서 사람은 쉽게 흔들린다는 것. 그것이 제가 수십 개의 도시에서 카메라로 확인해온 진실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결론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다큐멘터리 PD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었습니다. 실험 당일 아침,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100개의 가방을 차에 싣고 서울 지하철 주요 노선으로 향했습니다. 1호선, 2호선, 4호선, 9호선. 유동인구가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골랐고 가방을 두는 위치는 모든 객차에서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출입문 바로 옆 승객들이 타고 내릴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내리다 두고 간 것처럼 보이도록 가방은 바닥에 자연스럽게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해 관찰하기로 했죠. 가방에는 모두 GPS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이클이 마지막 가방을 내려놓고 돌아오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짜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저는 카메라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실인 거지. 마이클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 사람들을 믿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다는 말은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았으니까요. 가방을 모두 배치하고 난 뒤 저와 마이클은 각자 맡은 노선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2호선을 담당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순환선이었고 하루 유동인구만 해도 200만 명을 훌쩍 넘는 노선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객차에 탑승해 출입문 반대편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방은 출입문 왼쪽 바닥에 단정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살짝 삐져나온 꽃다발 포장지가 지나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탑승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출입문 옆에 서다가 발끝에 가방이 닿았는지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발로 살짝 옆으로 밀어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인을 찾으려는 시도도 가져가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길을 비킨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 치고는 무난했지만 저는 그 무심함이 오히려 흥미로웠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적어도 두세 명은 가방을 집어들고 안을 뒤졌을 겁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띈 건 4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발견하자마자 주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주인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가방을 집어들고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포장된 초콜릿과 꽃다발을 확인하더니 뭔가 결정을 내리는 듯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방을 다시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객차 끝쪽으로 걸어가더니 역무원 호출 버튼 앞에 서는 게 보였습니다. 인터폰으로 뭔가를 말하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다시 가방 쪽으로 돌아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다음 역에서 역무원이 객차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 목적지가 어디였든 그는 역무원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신촌역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 둘이 가방을 발견하고는 서로 팔꿈치로 툭툭 치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쪼그려 앉아 가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친구에게 뭔가를 보여주며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두 아이가 잠시 뭔가를 상의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카메라 앵글을 좁혔습니다. 가방 끈을 잡은 아이가 일어서더니 주변 어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방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자 아이는 친구와 함께 가방을 들고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GPS 신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신호는 개찰구를 통과하지 않고 역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역무실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잠시 그 신호를 바라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15살 아이가 남의 가방을 들고 역무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장면이 훈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4호선에서 촬영한 영상을 저녁에 확인했을 때 가방을 발견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집어들고 개찰구를 빠져나간 남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걸음이 빠르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고민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9호선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초콜릿만 하나 집어들고 가방은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씁쓸함보다는 오히려 담담함을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신고하러 간 중학생과 영무원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킨 중년 남성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실험 당일 오후, 저는 SNS에 중간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장면들 가운데 일부를 편집 없이 올렸습니다. 가방을 신고하러 간 중학생 영상이 올라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한국에 민낯인 것 같다. 교육이 다르구나. 저 나이에 저런 판단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 아이들이었으면 어땠을까? 솔직히 자신 없다. 댓글들이 빠르게 쌓였습니다. 반면 가방을 가져간 장면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역시 사람은 다 똑같다. 한국이라고 뭐가 달라. 그래도 가져간 사람보다 신고하거나 그냥 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GPS 현황판을 열었습니다. 100개의 신호 가운데 움직임이 멈춘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주거지로 보이는 곳에 머물고 있는 신호, 지하철역 구내에 여전히 있는 신호, 그리고 아직 이동 중인 신호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현장을 직접 봐야 알 것 같아요. 숫자만으로는 판단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험의 진짜 결과는 내일 아침 현장에서 나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런던에서의 20년 경력 동안 결과를 앞두고 잠을 설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일의 기본기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GPS 현황판을 확인하는 손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결과를 미루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봐버린 탓이었습니다. 기대가 생겨버린 사람은 결과 앞에서 약해집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황판을 열었습니다. 100개의 신호 가운데 지하철역 구내를 완전히 벗어나 외부 주거지나 상업지역에 머물고 있는 신호들을 먼저 골라냈습니다.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클이 옆에서 함께 세고 있었습니다. 10, 20, 30. 숫자가 올라갈수록 마이클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40을 넘어서자 마이클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역 구내를 완전히 벗어난 것, 즉 누군가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방이 상당수였고 아직 역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신호는 손에 꼽을 만큼이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전날 가방을 가장 많이 배치했던 2호선 홍대 입구역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출입문 옆 바닥. 가방이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신촌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합정역도 당산역도 같았습니다. 저는 노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강남역, 잠실역, 건대 입구역. 가방이 남아있는 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따금 가방 하나가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을 때면 마이클이 반색을 했지만 그 숫자는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역을 모두 돌고 난 뒤 제자리에 남아있는 가방은 단 6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한 역의 플랫폼 벤치에 앉았습니다. 6개. 100개 중에 6개. 머릿속으로는 이미 예상했던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 텅 빈 자리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실망이라고 해야 할지 허탈함이라고 해야 할지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서울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쌓인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묵묵히 비워두던 시민들, 영무원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던 중년 남성 영무실을 찾아 나섰던 중학생. 그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면들은 단 6개의 가방이라는 숫자 앞에서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임스, 저 솔직히 좀 충격이에요. 어제 그 중학생 장면이랑 오늘 이 결과랑 너무 다르지 않나요? 저는 플랫폼 너머로 들어오는 열차를 바라보며 천천히 답했습니다.
충격받을 것 없어.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며칠 동안 좋은 장면만 골라서 본 거지.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요. 임산부 배려석은 아무도 안 앉고 영무원 호출 버튼까지 누른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가방 가져간 사람들이 같은 도시 사람들이라는 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SNS에 현장 영상을 올렸습니다. 텅 빈 자리들, 그리고 남은 6개의 가방을 카메라로 천천히 훑은 영상이었습니다.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짧은 자막을 달았습니다. 100개 중 6개가 남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팔로워들의 반응은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다 똑같죠 뭐.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네요. 솔직히 예상했어요.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고요. 실망이다. 그래도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냉소적인 댓글들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두둔하던 팔로워들도 이번만큼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날 귀국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은 끝났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고 시민의식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지만 결국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무인지경에 놓인 물건 앞에서는 다른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20년의 경험이 말해주던 그대로였습니다. 시스템이 좋아도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을 선택한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공편 검색창에 런던을 입력하려는 순간 마이클이 노트북 화면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제임스, 이거 보세요. GPS요. 신호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어요. 저는 마이클이 내민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신호들이 하나둘씩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 지도를 천천히 확대했습니다. 신호들이 모여드는 그 지점에는 작은 아이콘 하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역 앱을 켰습니다. 유실물센터. 저는 그 단어를 통역 앱으로 확인하고 나서도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GPS 신호들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숨을 죽이고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천천히 확대했습니다. 신호가 수렴하는 지점은 서울 지하철 유실물 통합센터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20.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 손이 멈췄습니다. 최종 집계는 87개였습니다. 100개 중 87개의 가방이 그 한 곳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을 바라봤습니다. 마이클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저는 귀국 항공편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은 끝났고 결론은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100개 중 6개. 그것이 서울의 민낯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유실물센터로 가야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유실물 통합센터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한쪽 벽면을 따라 선반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위에는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산, 가방, 지갑, 책, 옷까지.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 작고 예쁜 토트백들이 가지런히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전날 지하철 곳곳에 배치했던 바로 그 가방들이었습니다. 꽃다발 포장지가 삐져나온 것도 있었고 초콜릿 포장이 그대로인 것도 있었습니다. 손때 하나 타지 않은 채로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센터 직원에게 다가가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이 가방들이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냐고. 직원은 잠깐 기록을 확인하더니 답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가져오거나 영무원을 통해 접수된 것들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한꺼번에 들어온 건지 따로따로 들어온 건지.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따로요.
각자 다른 역에서 다른 시간에 접수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각자 다른 역에서, 각자 다른 시간에, 서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87명의 시민이 각자의 판단으로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사실이 주는 무게를 한동안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파리에서, 런던에서 비슷한 실험을 상상해봤습니다. 물론 신고하는 사람이 없진 않겠죠. 하지만 87개가 한 곳으로 모인다는 건 저로서는 쉽게 그려지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직원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신고한 사람들 중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냐고.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기억나요.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가방을 두 손으로 들고 카운터까지 오셨어요. 본인 것도 아닌데 무거우셨을 텐데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남의 가방을 두 손에 들고 유실물센터 카운터 앞에 서는 장면. 그 노인이 살아온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지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모습이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저는 서울에 오기 전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 남짓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 시간을 살아낸 세대가 바로 지팡이를 짚고 유실물센터를 찾아온 그 할아버지의 세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서로 나누고 서로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그 감각이 세대를 넘어 지금의 중학생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가방들을 천천히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실물센터에 모인 87개의 가방, 그리고 한 줄짜리 자막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댓글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역시 사람은 다 똑같다고 했던 팔로워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87개가 다 유실물센터로. 잠깐, 아까 6개 남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요. 저는 댓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미소가 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소름이 돋았으니까요. 마이클이 촬영을 마치고 카메라를 내리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거 그냥 지하철 청결 취재로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지하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스크린도어도 환승 시스템도 임산부 배려석도 그리고 87개의 가방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 이제 막 손끝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건 서울을 떠난 지 사흘 뒤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를 펼쳐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머릿속이 편집 계획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87개의 가방이 유실물센터로 모였다는 사실, 지팡이를 짚고 카운터 앞에 섰던 노인, 영무원을 찾아 나섰던 중학생, 그리고 만원 열차 안에서도 끝내 비어있던 분홍색 자리. 그 장면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국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까지는 아직 1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편집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보다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두고 마이클과 몇 번이나 다퉜습니다. 마이클은 87개의 반전 장면을 앞에 배치하자고 했고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반전이 감동적인 이유는 그 앞에 충분한 실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6개만 남은 텅 빈 현장, 귀국 항공편을 검색하던 순간 그것들이 살아있어야 87개의 무게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BBC 온라인 채널과 제 개인 SNS에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붙였습니다. 우리는 서울 지하철에 100개의 가방을 두었습니다. 공개 후 첫 1시간 동안 저는 SNS 알림을 껐습니다. 결과가 두려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1시간 뒤 알림을 다시 켰을 때 화면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는 6시간 만에 500만을 넘어섰습니다. 공유 횟수는 집계가 되지 않을 만큼 빠르게 올라갔고
댓글은 각국의 언어로 뒤섞인 채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2300개의 댓글을 읽으며 서울행을 결심하게 만들었던 그 밤처럼 이번에도 저는 오랫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한 팔로워가 이렇게 썼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1시간도 안 돼서 100개 다 사라졌을 겁니다. 영국의 팔로워는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저 실험을 했다면 BBC가 아니라 경찰이 먼저 출동했을 거예요. 분실물 신고가 아니라 절도 신고로요. 브라질의 팔로워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상파울루에 살아요. 여기서는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리면 다시는 볼 수 없어요. 87개가 유실물 센터로 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영상을 3번 다시 봤습니다. 인도의 팔로워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직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다른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걸 지켜야 한다는 감각. 그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거잖아요. 일본의 팔로워는 짧게 남겼습니다. 도쿄도 깨끗하다고 자부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댓글 가운데는 한국 교민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만들어 놓은 나라가 이렇게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게. 저는 그 댓글 앞에서 한동안 멈췄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만들어 놓은 나라. 그 문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며칠을 돌아보면 저는 줄곧 시스템을 보려 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얼마나 정밀한지, 환승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청소 직원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는지. 그런데 정작 제가 가장 오래 기억하게 된 장면들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첫 차 전부터 플랫폼을 닦던 청소 직원 할머니가 했던 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쓰는 곳이니까. 지팡이를 짚고 유실물 센터 카운터 앞에 섰던 노인. 영무원을 찾아 나섰던 교복 입은 중학생. 그리고 만원 열차 안에서도 끝내 비어있던 분홍색 자리. 그 장면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서로 기대고 서로의 것을 지켜주면서 버텨온 사람들이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라곤 정직함과 성실함 뿐이라고 여겼던 세대. 나라가 시키지 않아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세대. 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온 것들이 서울 지하철 안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편집본 말미에 짧은 자막을 하나 넣었습니다. 특별한 장식 없이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이렇게만 썼습니다. 이 도시를 만든 세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마이클이 그 자막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BBC 본사 회의실에서 다음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서울 영상 반응이 심상치 않던데 후속편 생각 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서울은 아직 제가 다 보지 못한 게 많아요.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으니까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가 20년간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닌 어떤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저는 이제 겨우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들이 세계의 눈에는 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자부심 하나를 남겨드렸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